먼저 이 유시민의 과거사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가시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종합해보면 그려지는 이 퍼즐을 맞춰보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예. 오늘 국회 가방위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자세한 소식 유정화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조 대상으로 지목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조를 넘어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상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본인과 야권 인사들을 체포한 뒤 북한이 관여된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폭격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군 연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김 씨는 해당 제보를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을 통해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암살조의 존재에 대해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김 의원 등에게 문의하라고 했는데 김 의원은 일부 제보는 긴급 수사를 요구한 상태라면서도 이외 사항들은 확인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 씨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천하의 장돌병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탄핵 해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 볼 심산으로, 얕은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자,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저게 탄핵 표결 직전에 김어준이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을 암살하려고 암살조가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거는 뭐 뒤에 지금 특검이 진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다 끝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요 지금. 그죠? 한동훈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계획은 팩트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때 저 진술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을 살려주는 결과로 이어진 거잖아. 응? 한동훈을 내란 공범에서 빼준 거잖아요. 저 암살 대상에 한동훈이 포함됐다라는 이 증언 하나로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그죠? 이 내란의 공범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야. 공범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한동훈도.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잖아. 이재명이 아니죠.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고 물론 뭐 당대표를 하면서 약간의 갈등도 있긴 했지만은 한동훈도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김어준의 증언 한마디로 한동훈이 빠져나오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김어준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더 봐야죠. 증거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어준이 저 정보 나중에 저게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여러분. 근데 저 정보를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들었다.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김어준이 저 정보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방국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거의 뭐 극비에 가까운 저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여러분? 일본 대사관이요? 중국 대사관? 뭐 중국은 우방도 아니고. 우리의 우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 아니면 미국이잖아.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영국도 뭐 넓은 의미에서 우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흔히 우방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동맹 혹은 동맹에 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저건 미국 대사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저 정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계엄 때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간 것도 저런 사전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자 미국 대사관이 허구 많은데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미국과 가까운 동아일보도 있고 아니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고 이런 거대 매체들이 있는데 그 거대 매체들은 저 얘기를 저 정보를 단 한 곳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어준에게만 저 정보를 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거대 미디어들은 모두 제껴놓고 오직 김어준한테만 저 어마어마한 정보를 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 미국하고 도대체 김어준은 무슨 관계이길래 야당 대표도 알 수 없었던 거대 미디어들도 알 수 없었던 정보를 김어준만 제공을 받느냐고.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미국 대사관에 김어준은 특별한 존재인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매우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김어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김어준 외에는 아무도 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김어준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미 대사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대사관 쪽에서 공작을 했을 수도 있죠. 역공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뭐 미국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미국이 공작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 민주진보 진영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김어준이 잘 보세요. 제가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을 하기 전까지는 자 김어준이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이 김어준 대통령을 만나서 정청래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휴전을 하자고 혹은 종전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자 김어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문재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청래를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문재인이 정청래를 와 선을 그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김어준은? 당연히 문재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과 더 가깝고 문재인을 더 존경하고 아니 김어준이 언제부터 정청래를 문재인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김어준은 뭐 김민석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뭔가 뭐 그죠? 태세 전환을 한 거 아니냐,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김어준이 만약에 여러분 아이뽀님 김민석 당대표 절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이 만약에 정청래랑 선을 긋고 문재인을 따라가는 거라면 자 김어준 밑에 있는 유튜버들도 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입장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박시영이 입장 변경합니까 지금? 여러분?
박시영이 정청래랑 선 긋고 문재인 쪽으로 붙었나요? 그리고 새날이 정청래랑 선 걷습니까? 개장수가 정청래랑 선 걷나요? 그 다음에 뭐 송작가 등등 털레반 밑에 있는 김어준 하청 유튜버들이 지금 정청래랑 선 긋고 문재인을 따라가냐고. 얘네들이 입장을 안 바꾸고 있다라는 건 김어준이야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뭐 중립적인 척 하지만은 밑에를 보면 아는 거예요. 밑에를 보면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은 다 따라올 놈들인데 정청래한테 딱 붙어가지고 계속 김민석을 공격하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김어준이 입장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어준한테 문재인보다 정청래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잖아.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홍사운도 마찬가지고 최경영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입장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문재인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어준은 지금 문재인 말도 안 듣고 있다. 그럼 정청래가 문재인보다 더 소중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청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문재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응?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손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손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다시 윤석열과 같은 혹은 문재인과 같은 미국 말 잘 듣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스타님, 우방국 대사관은 꾸며낸 거고 국진과 내통하고 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1년 동안 여러분 외교 정책을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의 실용 외교야. 근데 이게 실용 외교가 우리한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한 일이에요. 한국이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 것.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지금 지난달에 6월달에 우리가 1천억인가요? 1천억 달러죠.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 그 수출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일본도 못 가본 1천억 달러 수출의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자, 우리가 왜 1천억 달러 수출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란 전쟁으로 유가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1천억 달러 수출이 가능했을까요?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서 중국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1천억 달러를 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한중 관계가 급격히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1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된 게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급격히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은 뭡니까?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키는 가장 중국과 가까운 전초기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얼마 전에 태평양 사령관인가요? 미국의 주한 사령관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 대한민국을 단검의 손잡이에 비유를 했잖아요. 단검의 손잡이에. 중국을 찌르는 단검의 손잡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 그리고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해. 혹은 또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김민석이 미 문화원을 20대 때 점거를 했던 김민석이 대통령이 돼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은 그렇다 쳐도 김민석은 진짜 이거 문제거리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뭐 지금도 아직도 김민석 의원이 무슨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이는 게 불안한 거예요. 김민석은 대단히 불안한 인물인 거야. 아니 20대에 이게 무슨 미 문화원을 막 점거하고 이런 뭐 학생 운동을 하면서 반미 운동을 이끌었던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야 이거 끔찍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까지야 지금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야 김민석이 이게 뭘 하는 거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뭐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밀정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 김어준이잖아요. 김어준 일당들. 근데 김어준이 미국하고 납득하기 힘든 과거사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예고편인데도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네. 또 한 명, 유시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죠. 이것도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심 의원은 당시 유 이사장이 신군부 합수부에 동료를 밀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또 이를 유 이사장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이사장이 계엄사령부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동료 77명을 겨눈 칼이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500명 가까운 수배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서울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저희 비밀 조직의 구성원들은 단 한 명도 그 수배자 명단에 안 올라갔거든요. 유 이사장은 논란이 된 부분은 오히려 심 의원이 먼저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심 의원이 오늘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거기서 언급된 사람들이 총 77명인데 그중에 유시민 씨가 진술했던 탓으로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나중에 17명이 곧바로 6월 17일 날 지명수배가 됩니다. 또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는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 작성됐으며 고문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사팀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봄,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유 이사장은 같은 총학의 대의원 의장이었습니다. 진술서 공방은 지난달 20일 유 이사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화운동 당시의 일을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오래된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심재철하고 유시민하고 논란이 생긴 건데, 심재철이 이제 5.18 당시에 심재철은 그 서울역 회군으로 유명하죠. 지금 국민의힘 가 있고, 그 유시민도 이제 당시에 서울대에서 학생 운동을 했는데, 둘 다 5.18 직후에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유시민은 진술서에 무려 90쪽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상한 거야. 그죠? 진술서를 90쪽을 쓰고 심재철은 13쪽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써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신군부가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고문도 있을 때고 힘든 때니까 뭐 그래 불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유실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 요실금 수준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전립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유시민은. 심재철은 13쪽밖에 안 썼는데 유시민은 무려 90쪽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70여 명이 그죠? 여기 보시면은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는 당시 운동권 내 여러 단체명과 모임명은 물론 학생운동 관련 인사 77명의 이름이 실명 그대로 적혀 있었다.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의 진술로 인해 행적이 소상히 밝혀진 77명의 학우 가운데 당시 미체포 상태였던 18명은 그의 진술 직후인 6월 17일에 지명 수배가 됐다.
그리고 유시민의 진술서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민청년 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한다. 예. 이 사건이 이제 그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해찬 씨에게 이제 돈을 줬다라는 혐의도 포함이 됐는데 그 혐의를 이제 뒷받침하는 진술 중에 하나가 유시민의 진술에서 나온 거죠. 제가 이거를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유시민이 감옥에 간 거,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는 이 사건 때문에 항소이유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예, 그 서울대에 프락치로 시민을 오인을 해가지고 폭행을 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폭력사범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프락치 사건은 무슨 뭐 정치범인 것처럼 본인이 자랑을 하는데 그 항소이유서 가지고 장난질을 치잖아요. 그때 이게 불었다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얘기고 80년에 77명을 밀고를 한 거예요. 본인은 이제 최소한의 진술만 했다고 하지만 실명이 거론돼 가지고 77명 중에 17명이 저기 수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의 진술 때문에 수배가 된 사람이 10명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술서 분량만 놓고 봐도 심재철은 13쪽만 썼는데 뭐 어떻게든 버텼던 거죠. 근데 유시민은 무리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유작가로 날리기 시작을 했나 봐. 20대 때부터. 이 정도면 여러분 90쪽을 썼으면은 이건 단행본이에요. 단행본. 책을 한 권 쓴 거라고 보시면 돼. 책을 하나. 자, 그런데 저때 처벌을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프락치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벌을 붙잡혀가지고 동지들을 다 불고 그걸로 본인은 이제 처벌을 면제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번 불고 처벌을 면제받고 이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 군부독재 시절에 여러분 프락치 공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몇 년 전에 그 자료도 하나 공개가 됐는데, 군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2,300명을 무려 프락치 공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유시민은 약점이 잡힌 거잖아. 저거는 저도 이건 학생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약점이 잡혔잖아요. 이미 네가 동지들을 다 분 거를 내가 공개를 하겠다, 경찰에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협조자가 되는 거야. 인포머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프락치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런데 공교롭게 그 뒤에 이제 프락치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유시민의 과연 그 뒤에 행적, 이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유시민은 신군부에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과연 그 뒤에 그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가? 이거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유시민의 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시민 별명이 정당 파괴자 아니야. 정당 파괴자잖아, 유시민 별명이. 왜 유시민이 가는 정당마다 파괴가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유시민이 거쳐가는 정당은 다 망가졌어. 그게 목적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죠? 정당 파괴가 유시민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드는 상황이고, 자, 그 전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유시민이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그리고 나름 민주진보진영의 현자라고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유시민이 어용지식인이 됐잖아. 본인 스스로 어용지식인을 자처하고 문재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왜 유시민이 본인이 뉴스 다스베이더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이게 좀 이재명 정부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6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재명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문재인한테는 어용지식인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정부 시작한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위험하다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하나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아니 유시민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과연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충심으로 저런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을까? 뭐 이번에 책도 하나 새로 냈는데 책도 안 팔리잖아. 왜 책도 안 팔리면서 왜 욕먹어가면서 저런 짓을 할까? 이게 이런 유시민의 20대 때 있었던 과거사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유시민은 이미 이때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옹호를 하고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이재명 정부는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제가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이 세력들을 이제 조털레이하고 전쟁이에요. 이것들 정리 못하면 저는 나라 망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확실히 이번에 정리를 해서 적발을 해갖고 완전히 정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결심입니다. 며칠 동안 이 고민을 몇 주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산호맹 사건이죠. 산호맹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사건이 93년도에 있었어요. 93년도에.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 사건은 좀 잘 알죠. 이 산호맹은 이제 혁명 조직이에요. 그래서 백태웅과 박노해 등이 이제 주도로 산호맹을 결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밀 지하 조직입니다. 지하 혁명 조직이에요. 그런데 자, 이 조직이 91년 3월에 6명이 구속이 됐고요. 92년 4월에 백태웅 등 조직원 39명이 구속이 됐고, 안기부는 전국 노조 50개와 대학 40여 곳, 조직원 1230명을 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이 무려 3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국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에 대해 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2조 1항 소정의 국가 변란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에 해당한다. 반국가 단체라는 거예요. 반국가 단체는 뭐냐 하면은요, 북한이에요.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 거예요. 반국가 단체의 수계는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예요. 제가 뭐 간첩 혐의로 그 국정원에 끌려갔다고 했잖아. 여기 북한 관련된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그런 혐의로 국정원에 끌려가는데,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 이게 판결문이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반국가 단체다 그러면은 수계, 아까 누구죠? 백태웅이나 박노해는 사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열성으로 산호맹 활동을 주도했고 이후 합법정당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밝혀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태웅, 결성을 주도했던 백태웅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93년에 2심에서 15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15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뭐냐면은 문민정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게 감형이 됩니다. 무기에서. 근데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조국이 산호맹 산하에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것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한 혐의로 93년 5월에 구속돼서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자, 이 사과원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이, 사과원이 산호맹의 하부 조직인데, 자, 1심 공판에서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장이었는데, 반국가단체 가입죄를 적용을 했어요. 반국가단체 가입죄를, 국가보안법 위반상 반국가단체 가입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은 1심에서는 반국가단체로 판결이 난 거예요. 반국가단체로. 반국가단체로 판결이 났어. 그런데 자,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해놓고 자, 형량이 어떻게 나왔느냐. 반국가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6월,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석방이 된 거야. 반국가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제가 97년도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한총련 사건으로 감옥에 갔는데, 슬로우TV님, 최평님 털보 이놈 기업에 450억 매출 중소기업인데 나라가 이놈 하나에 흔들리는 게 정말 꼴이 우습습니다. 그냥 이놈 기업 하나 날리는 것도 일이 아닐 텐데요. 근데 합법적으로 해야죠. 제가 한총련에 가입했다라는 혐의로 그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꽉 채우고 제가 출소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 살았어요. 근데 당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반국가단체를 도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어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가 이제 제일 상급이라면 그 밑에 하청이 이적단체인 거예요. 반국가단체의 하청이 이적단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이적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1997년도에 97년도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국가단체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고 이게. 나중에 2심에서는 바뀌어요 이게. 2심에서는 사과원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온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1심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해놓고 집행유예를 준다라는 건 저도 90년대 학생운동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뭐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는 한은 뭐 유시민처럼 줄줄 불었든지 이런 일종의 이제 비공식적 플리 바게닝이죠.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반국가단체가. 누굽니까 최근에 여기 보니까 이석기보다 가벼운 판결이라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그 진보당이 해산이 됐죠. 근데 그게 반국가단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판결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내란 모의죄인가? 그래서 징역 8년을 받았어요. 내란을 모의했다고 징역 8년을 받았어. 합법 정당의 의원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이 그것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세 사람의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에요. 의문점이다.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아직은 이제 정황일 뿐이니까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저는 조털레유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전 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